자, 우리 책 가지고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아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하려고 뭐 그냥 24시간, 24시간 시간으로 했는데 이제 두 개 재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XJ, YJ 이렇게 해도 되고 45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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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라는 사람의 생산 가능 곡선, B라는 사람 책에서는 뭐 가구 생산 뭐 그냥 노동 직장 노동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H 집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가사 노동과 관련한 가정제를 H라고 하고요. 요걸 C라고 할게요. C라 하고요. H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를 생산할 때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투자하면 100개밖에 안 되는데 이 C라는 재화를 생산하면 20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제 기회비용이고 가격이 되는 거죠. 뭐의 기회비용? H의 기회비용. 그리고 B는 여기 보니까 H를 생산하면 25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반면에 C를 생산하면 여기 한 150개까지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어요. 이제 그거 설명이 왜 여기가 100이고 저희가 200인지는 그 위에 뭐 가구재랑 등등등 뭐 값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겠고 이거 두 개를 우리는 합치려고 얘기합니다. 47페이지로 가볼게요. 둘이 전부 다 H 생산에 올인하게 되면 A가 100개 생산하고 B가 250개 생산하니까 합쳐서 350개가 될 것이고 이거 두 개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합해요. 합하는데 그래서 요거 합하게 되면 여기는 350이 될 것이고 만약에 두 사람 모두 C를 생산하면 A가 200개 생산하고 얘가 150개 생산하니까 역시 350개 생산을 할 거예요. 350개. 오케이. 만약에 두 사람이 능력이 똑같으면 어떨까? 능력이 똑같으면 이거 두 개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요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200이 되는 선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되면 거기 밑에 잘 나와 있듯이 여기가 25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점점 하면은 여기는 200 이렇게 될 거고 B도 마저 연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뭐 그림이 책이 더 낫네. 그리다가 좀 약간 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아까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요 점을 선택할지, 요 점을 선택할지, 여기를 선택할지 그렇게 달라지는 걸 봤어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49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할게요.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효과 요걸 볼 겁니다. 어떤 충격이 발생했니라고 하면 첫 번째는 A의 임금률이 상승했다라고 할게요. 임금률이 상승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구 생산을 하나 포기하고 저거는 직장에 노동을 하면 저만큼 받게 되니까 이 기울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률이 상승하면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가팔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 이제 여기 B가 이렇게 평행하게 선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49페이지 그림만 보면 돼. 이 두 가구의 구성원들의 소비 가능한 생산 가능한 곡선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연두 색깔하고 저것처럼 되네요. 물론 이제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책에서는 그냥 얘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요 점을 선택했어. 무차곡선 요 점을 선택했다가 요 점을 선택하는 걸로 가더라. 이렇게 P1 여기가 P0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균형점이 P1 제로에서 P1이 되면 자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 이전에는 A가 요만큼 포기하고 그쵸? 저 C는 이만큼 생산을 하고 얘는 H는 요만큼 생산하는 거고 요거는 H를 B는 이만큼 다 H를 생산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선택점이 요거 밑에 보시면 선택점이 요렇게 이거 점선으로 할게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저 굴절되는 P1에서는요 A는 전부 다 H는 생산 안 하는 거야. A는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H에 대한 기회비용이 저게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됐어. 나 이전에 H도 조금 생산했었는데 나 아예 H는 생산 안 하고 C를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월급도 많이 주고 좋대. 그러니까 전부 다 C 생산에 올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C 생산에 올인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B는 H 생산에 올인을 해서 이제 역할을 완전히 분담을 하는 거지. 역할을 완전 분담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이전엔 뭔데요? 이전엔 이렇게 있으니까 A도 나도 H를 조금 생산할게. 그리고 C를 요만큼 생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H 생산을 다 포기하고 C 생산이 훨씬 더 이득이니까 거기에 다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임금이 상승하게 됐어. A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A가 가구 생산은 안 하고 동그라미 2번 100% 노동시장에서 C를 생산하는 전문화를 완전 특화 전문화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B의 가구 생산성이 향상됐어. 그래서 우리 그림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50페이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아니 B의 생산성이 올라간 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A는 임금이 올라간 거 말고 B의 생산성이 H에 훨씬 더 가구 생산에 훨씬 더 뭔가 생산성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위에다 그리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그거 보시죠. 전체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전체 생산이 요게 그냥 예를 들면 여기가 250이 아니라 얘가 300이라 할까요? 300으로 증가하게 되면 B가 B의 H 생산에 있어서 생산에서의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할게요.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해 가시죠? 더 얘는 이제 기회비용이 저 C보다는 H 하는 게 훨씬 나. 그래서 A가 그럼 내가 먼저 일을 할게. 이건 그대로 똑같이 되는데 얘가 300이 되니까 아까는 얘가 250 더하기 100 해서 350이었는데 얘가 300개 생산하니까 2개 더하면 400 해서 시작 자체가 여기 400으로 시작된다고. 그래서 A가 일을 해서 올라가고 그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시작 자체가 여기 300 더하기 저기 나와 있는 100 해서 400으로 시작된 거 보시면 돼요. 거긴 뭐 400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 얘가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뭐 그거 그림 변하는 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림만 살짝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모양이 이렇게 350 있었는데 H상초 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요거는 평행하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요 삼각형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림 뭐 색깔 잘 칠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있게 되고, 앞에 살짝 보시면 예, 핑크 색깔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게요. 이렇게 있는 거였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있는 거에서 지금은 주황 색깔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영역이 더 늘어난 거야. 이렇게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예산선이 소비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죠. 거기 보시면 선택점이 뭐 P0에서 P1. 그 경우도 이제 요 점을 선택하다가 요 점을 선택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한쪽에 전문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H 생산에 훨씬 더 특화 전문성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시죠. 자, 그래서 거기 모형의 활용 한번 보시면, 자 1번 볼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세 한번 보시면, 여가 활동과 근로 활동, 가구 생산 사이의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시면 여성의 임금률이 변화하게 되는 거, 그리고 가구 생산성의 변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모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다음. 자, 이제 약간 보론에 해당하는 내용들 몇 개만 파편적으로 한번 볼게요. 복지급여 프로그램 관련해서 거기 근로유인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사례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정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할게요.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는가? 보통 이제 원론이나 미시경제에서는 돈으로 주는 거,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할인 보조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현물 보조가 이제 바우처 같은 거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보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조를 하냐면, 자 그림 살짝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가 시간이라 할게요. 소비재 이렇게 표현해서 뭐 110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가만 즐기고 있으면 내가 110시간을 다 즐길 수 있는데 돈을 못 버니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는 라면 뭐 이런 것도 살 수가 없어서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해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근로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0시간 여가를 즐기는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여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만큼의 보조를 해줘요. 옆에 뭐 500이라는 보조를 해준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점이 하나의 선택 가능한 예산선 집합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이라는 걸 그냥 받는 거고, 만약에 받을 때 저는요 400만 받을래요, 이걸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제 축구화 보면은 스파이크라고 해요. 스파이크. 그래서 축구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축구 뭐 이거 아까 인조 잔디 여기 보니까 축구하대. 옛날에 흑잔디였는 흑이지. 흑잔디도 아니지. 이렇게 아세요? 스파이크 이렇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제 여기 있다 고대로 가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운동하고 축구하고 막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그분이 다 이제 교수님마다 똑똑똑 축구하죠. 뭐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막 엄청 괴롭혔나봐.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지. 운동해야지. 테니스 치시죠 해서 이거 뭐 연구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끔 교수님들 논문 쓴 거 해서 랭킹 막 옛날에 뭐 나오고 했던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렇게 공부밖에 안 하시는 분인데 운동은 또 되게 좋아해요.
늘 이제 대학원생들 여기 5층 가면 이제 BK실 있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나와야지 뭐 나가가지고 축구장 가면 그때 모래야 모래 그냥 우리 여러분들은 뭐 경험 못할 수 있는데 그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막 흙 날리면서 막 축구하고 일본은 이제 그게 싫으니까 농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분이 이제 뭐 BK 하면서 외국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학생들 데려갔는데 네덜란드인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2002년이네 벌써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4강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제 지도 교수님 연구실이 저 옆에 호암관이라 해서 저쪽에 있는 거기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전망이 제일 좋아. 13층, 11층 거기 위에서 보면 서울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 옛날에 경제학 교수님들은 다 거기 있었대. 근데 이제 퇴계 인문관 경제관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경제학 교수님들 가세요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좀 힘이 셌거든. 힘이 세다는 건 뭐냐면 이제 고집도 세고 막 이래. 난 안 가. 그래서 몇몇 고집 센 교수님들은 왜냐면 전망이 좋잖아. 비원부터 쫙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경제관 오면 뭐야? 경영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앞에도 막히고 좀 또 특히 연구실 크기도 좀 작거든요. 거기는 거의 한 2배는 아니지만 1.5배 같이 이렇게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쪽이어서 그때 아마 뭐 월드컵 같은 거 축구 경기 할 때 우리가 진짜 간만에 뭐 히딩크 4강에 들고 그때는 다 빨간 옷 입고 저기 뭐야 광화문 광장 가서 해야지 거기서 뭐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뭐야 이렇게 됐거든. 근데 같이 응원하면 되게 신나고 좋아가지고 거기 못 가는 사람들 못 갈 수 있겠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가는 경우는 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600주년 기념관에 그 밑에 강당 있잖아. 거기에서 이거를 축구 경기를 크게 트는 거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갈 데 없는 학교에 남아 있는 사람이지. 다 같이 거기서 그때도 아마 후배들하고 같이 포르투갈전인가 그거를 거기서 봤어요. 혼자 보는 것보다 좋긴 하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박지성이 골 넣어서 2대1로 어떻게 이겼나 그랬거든. 난리 났지. 끝나고 뭐 12시에 경기 끝났는데 다 같이 저 학교 뒤로 가가지고 바글바글해. 다 막 신났으니까 뭐 막 경적도 울리고 막 지나가는 차마다 울리는 게 그게 뭐 비켜 이게 화내는 게 아니라 신나가지고 뭐 대한민국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열기가 이제 딱 끝났을 때 네덜란드 틸버그에 이제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내줘서 저도 혜택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인솔하신 교수님이셨거든요. 다행히 재미난 건 히딩크라는 감독하고요 비행기 같이 타고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갔는데 웬 그 비더레즈 옷 입은 빨간 붉은 악마 옷 입은 사람들이 공항에 잔뜩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박수를 쳐. 그 짝짝짝짝 있거든요. 막 그렇지 도대체 무슨 날이지? 히딩크 감독이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네덜란드 떠나서 아인토벤인가 거기 뭐 간다고 해서 한 거야. 그래서 공항이 마비가 된 거지. 저희들도 뭐 그냥 급할 거 아니잖아. 딱 보니까 히딩크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된 거야. 히딩크가 저쪽에서 안 타고 있으니까 자 빨리 타세요 하는데 우리 안 타고 있었지. 히딩크 안 태우고 그냥 떠날 일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더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딩크 감독님이 그 KFC 할아버지 비슷하게 약간 생겨가지고 저도 TV 볼 때는 키가 좀 작고 이런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키가 되게 커요. 워낙 축구 선수들이 커가지고 그렇지. 다른 일반인들이 히딩크 어깨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타고 가서 아무튼 뭐 열 몇 시간을 타고 가니까 지루하잖아. 그래가지고 사인이나 받을까? 이렇게 화장실 가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려고 했더니 역시 그 나이 드신 스튜어디스가 탁 막더라고. 어디 가십니까? 해서 아니 그 히딩크 사인 하니까 자기가 받아다 주겠대.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찍 찢어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뭐 해서 딱 갖다 주는 건데 이게 히딩크 사인인지 이게 뭐 스튜디오스가 자기가 이렇게 사인해서 줬는지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게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버린 것 같아. 근데 뭐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깝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밑에 손으로 이렇게 찍 찢어가지고 해서 주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아무튼 정리를 하면 근데 거기 네덜란드 가면 걔네들은 진짜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느낀 게 평균 키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 걔는 밥만 먹고 쉬는 시간에 축구하는 거야. 밖에 나가. 강의하고 잠깐 10분 쉬면 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다 나가서 축구하고 학교 옆에 조그만 핸드볼 경기장 같은 잔디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를 되게 응원한 이유가 축구에 아주 광적인 나라인데
떨어졌어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대리 만족으로 코리아에 이제 전폭 응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잔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흙밭에서 막 하니까 뭐 어차피 뭐 축구 선수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몇몇 애들은 요 찡 박힌 이 축구화를 사더라고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뭐 요즘이야 이제 애매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영국이나 어디 가고 하면 왠지 비싸고 돈 낭비 같고 돈을 아껴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다 이제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언제 또 오겠어 막 펑펑 쓰는 거지. 그래서 처음 가자마자 그것도 인솔 하신 교수님은 축구장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뭐 10바퀴 뛰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끝나면 그 여름에 가니까 또 해도 막 10시에 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몇 바퀴 뛰고 막 그다음에 이제 잔디에서 축구하고 우리는 또 비덜에 이제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거기 네덜란드 애들이 너 코리안이냐 그럼 그렇다고 하면 걔네들하고 또 축구하고 막 그랬는데 잔디에서 그냥 저도 그냥 운동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달리다가 쭉 하면은 미끄러지더라고. 그러니까 발목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 2주 지났을 때는 요걸 하나씩 다 샀지. 이게 찡 박혀 있는. 그래서 요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형태라고 해가지고 요게 모양이 어떻게 돼? 이게 신발 밑창이야. 이게 스파이크 올라간 것 같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 500 이외에 저는 보조받는 금액이 500보다 작은 수준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뭐 때로는 책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이 좀 특이하게 형성된 것만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점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 현금 보조금이 500달러만큼 보조를 하게 되면 요 G가 이제 기회 집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래 P점을 선택한 사람은 여기 있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여가를 줄이고 일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고 있어서 소비재를 선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가 일자리가 없어? 그럼 보조를 준다니 보조 금액이 비근로 소득이 되는 건데 되게 작아. 그럼 됐어. 내가 그 돈 뭐 50만 원 받느니 그냥 나 일할래. 이게 더 낫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보조 금액이 너무 작으면 이 사람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할게. 이만큼까지 준다고 할게. G점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뭐야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는 게 효용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안 이쁘게 되긴 했는데 3번 보시면 현금 보조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근로유인이 떨어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가를 다 즐기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스파이크 모형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4번 나와 있는 것처럼 너 보조 받을래? 보조 받으면 요게 그냥 여기 점점점 이거 그냥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G점을 선택하거나 너 보조 안 받으면은 이게 싹 사라져.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높아지면 나 보조 받고 일 안 할래. 이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보임금 받는데 초기 부전점 2점에서 봤을 때 유보임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비근로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유보임금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눈높이 임금이 올라가서 일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5번 보면 이렇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건데 아니 도대체 근로와 관련된 윤리의식이 결핍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이 상태가 좋아요 저 상태가 좋아요 자기가 효용 극대화되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할 거는 아니 지나치게 많은 보조를 해주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게 되니까 얼마만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스파이크 모형이라고 했어요. 스파이크식 보조를 해줄 때 보조 방식 이렇게
그럼 뭐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뭐 많이 있겠지. 두 번째 보조 방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의소득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경제학이나 재정학이나 그렇게 할 때 부의소득세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소득 미만이 되는 사람한테는요 마이너스 세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세금을 주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음의 이자율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을 저축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돈을 보관해 주셔서 하고 오히려 내가 은행에게 보관료로 돈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의소득세가 그건데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책에서는 그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축은 똑같습니다. 여가 소비재 똑같고 1번 볼까요? 자 현금 보조 500달러를 지급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만큼 보조를 그냥 해주고 나머지 일을 하면 보조금이 싹 사라져.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일을 조금 하면 얘가 쏙 사라져서 그냥 내가 그냥 벌어야 되는 그런 상태야. 근데 우리 코로나 관련된 재정 지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또 분리하기도 복잡하고 하니까 온 국민을 다 줬단 말이야. 차별하기보다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500달러의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모두 다 올라가서 이렇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비근로소득을 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 일을 안 해도 올려주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임금률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서대로 하면 요게 1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에게 다 현금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야. 이 사람도 소득이 생겼네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2번 텍스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설계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예산서는 검정 색깔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핑크 색깔까지 같이 이렇게 분홍 색깔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산선 영역이 커졌고 어느 정도 이제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양의 세금이 부과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한번 나눠서 볼게요. 여기는 예산선 영역이 증가했고 여기는 감소했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네, 음의 세율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양의 세율 이렇게 적용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책에서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현금 500달러를 지급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1달러 올라갈 때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금이 점차 작아지다가 여기서는 제로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보통 표시 안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점차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5번 볼까?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아니, 보조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차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조금이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받을 돈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을 낸다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조금이 50% 감소되었다. 이 얘기는 정부한테 실질적으로 50% 세금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세금을 냈으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했고요.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W0다라고 하면 핑크 색깔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만큼 T만큼 부과돼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자, 그러면 요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부의소득세 적용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대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 기울기 완만해졌습니다. 완만해졌으니까 여기 여가의 가격이 싸진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잖아. 임금률이 이게 0.2라고 하면은 내가 받는 임금이 10,000원인데 20% 떼어가는 거야. 받는 걸 덜 받게 되는 거야. 8,000원 받게 되면은 0.8만 원이 되면은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그러니까 그림 여기서 보면 검정 색깔에서 핑크 색깔로 변하게 되면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노동은 감소한다. 알 수 있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선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소득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했죠. 스몰 m이라고 쓸까요? 그냥 실제 소득이 증가해.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가가 정상제라고 해야죠. 그러면 여가가 정상제라고 그러면 여가 소비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의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방식의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노동 공급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반드시 노동 공급은 하락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가격효과,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림 나와 있고 그 그림은 책에 있는 거 참고해서 보세요. PQR, P보다 이게 다 여가가 증가해야 되니까 P가 처음 시작했으면 PQR이 다 오른쪽으로 위치해야 돼. 그래야지 여가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곡점 PQR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책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4번 보세요. 첫 번째 점띵에 동그라미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관대한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혜택이 큰 이렇게 보시면 돼. 보조 혜택이 크면서 공평성을 위해서 관대한 보조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두 가지 다 달성하는 효율성과 공평성 다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스파이크는 오히려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오히려 보조를 못 받고 나름대로 이제 이런 보조 방식을 했는데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보시죠. EITC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죠. 3번 EITC 이렇게. 자, 근로장려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텍스 방식이에요. 보조 방식이지.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보조금의 크기를 한번 여기다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내가 버는 소득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보조금이라고 할게요. 보조금, 보조액. 자, 앞에서 봤던 스파이크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돈을 못 받아. 아예 소득이 없어야 보조금액을 아까 $500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꽝 이렇게 찍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크 모형. 이해 가시죠? 스파이크 모형에서의 보조 방식. 자, 부의소득세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 처음에 이만큼 줬다가 보조금액이 점차 작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조금액이 이렇게 됐다가 점차 작아져요. 이렇게 줄어드네. 이렇게 보조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 수준이 되면 보조금이 끊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거는 여기 부의소득세 방식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약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조금 받는 게 작아진다. 뒤집어서 정부한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로소득이 없어서 이건 근로소득이야.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인데 안 할수록 보조 혜택이 가장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낫지. 물론 이제 이거보다 높은 소득을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안 받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내가 일을 했는데
한 달에 겨우 한 1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일을 차라리 더 줄이면 보조금 받으면 오히려 내가 더 소득이 더 합쳐서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보조 방식을 설계합니다. 여기다 섞으면 지저분하니까 새롭게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고 subsidy 보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그림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걸 점증 구간이라 해. 그 다음에 평탄 구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감 구간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 때 보조액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내가 아예 근로소득이 없잖아. 보조금도 없어. 내가 뭔가 직장을 잡고 있어야지 보조금이 생기고요. 근로소득이 늘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이 늘수록 보조금액이 더 커지는 거야. 좀 약간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거기에 얹혀져서 더 많은 액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받는 근로소득의 20%를 또 보조해 주겠다. 그럼 내가 100만 원 벌면 20만 원 더 받는데 200만 원 벌면 40만 원 받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일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수준 가게 되면 보조 금액을 일정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이제 평탄 고원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줄어듭니다. 이걸 점감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점감 구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부의소득세랑 같은 형태가 되죠. 여기는 점증 구간, 그리고 여기는 고원 구간, 평탄 구간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근로자 가구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빈곤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워킹푸어네. 일을 하는데 계속 빈곤의 상태를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요번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야. 아예 근로소득이 없으면 보조금액이 없어요. 자, 구조는요 이제 부부 합산이냐 아니냐 등등이 있는데 그냥 대략적인 형태만 거기다가 이렇게 표로 넣어놨는데요. 자, 요거를요 우리는 직접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 여러분, 얘가 소득이 없을수록 이렇게 높고 점차 작아져서 이거 삼각형을 뒤집어서 여기다가 착하닥 붙인 거 이해 가시죠? 자, 똑같이 여기다도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 볼게요. 크게 해 볼게요. 보조금이 없을 때는 원래 이렇게 나의 여가와 뭐 소득, 소비재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저소득 구간이 되겠지. 소득 수준, 소비 수준이 낮은 상황이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점증 구간에서는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고원은 병행하고요. 점감 구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프를 여기다가 입혔어요. 이렇게 구간에다가 색깔로 한번 칠해보고 점증 구간, 고원, 평탄 구간, 그리고 여기 점감 구간 이렇게요. 점감 구간이 부의소득세랑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자,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보려고 해. 이게 파란 색깔에 나와 있는 점증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점증 구간입니다.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볼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자,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가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나 봐야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졌어. 임금률이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지. 일을 할수록 내가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가의 가격이 비싸졌죠.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비싸졌고, 그럼 비싸진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선 영역은 어떻게 돼?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더 크냐 해가지고 임금을 많이 줄수록 대체 효과가 많이 커지게 되면은 일을 좀 더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원 구간 한번 볼까요?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구간이 고원 구간인데 고원, 평탄 이런 말도 써요. 평탄 구간인데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보는데 대체 효과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선의 기울기인 여가의 가격이 변해야 돼요. 얘는 변했지? 여기도 변했지? 근데 얘는 어떻게 평행하게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없어요. 상대 가격의 변화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가에 대한 상대 가격의 변화가 없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해서 그래서 뭐 어쨌는데 대체 효과는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소득 효과는 똑같지. 소득 효과는 똑같습니다. 소득 효과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실질 소득 증가해서 여가 증가하고 노동 공급 감소하고. 그러면 여기 고원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있는데 노동 공급을 좀 떨어뜨리고. 오케이? 다음에 여기 점감 구간입니다. 이건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이쪽으로 올릴게. 요거는 요거랑 같게 되는 거죠. 이거랑 지금 같은 형태니까 예산선 기울기 작아져서 여가의 가격 하락, 여가 증가, 실질 소득 증가 이거 똑같네. 그래서 여가를 증가시키면 노동 공급 하락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점감 구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55페이지에 뭐 표로 정리해 놨는데 이거 잘 해서 설명하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사례 3번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사례 3번은 제가 뭐 따로 이걸 그냥 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몇 개 볼만한 거는 제가 링크 달아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도 뭐 몇 개 있는데 별로 그냥 한번 셀프로 봐보세요. 아니면 제가 뭐 몇 개 짜투리 강의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계산 문제에서 뭐 유보임금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그치 그거 계산 정도 보세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연습 문제 20이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딴 거는 뭐 그냥 딴 것도 다 해보시면 좋긴 하겠지.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다 하긴 할 텐데 22번은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챕터를 바꿀게요. 노동 수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